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우리가 서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다 정도로의 그러한 의미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과 그리고 관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우리 민족은 이 8월 15일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 1945년 일본의 패망은 당시 일본에 빌붙어서 살았던 친일 역적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날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반드시 해석과 그리고 관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무엇보다 이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역사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라는 것은 문자가 발명된 그 이후에 서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라는 건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역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요한 사건들을 사실로서 혹은 기록으로서 우리가 후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던 이 시기를 선사시대, Prehistoric Ag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역사와 역사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료, 야옹이나 멍멍이들이 먹는 사료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자료를 뜻합니다. 역사적 자료. 그래서 여기 앞에 역사적의 사하고 자료의 요자를 우리가 돈 써서 이렇게 사료라 부르죠. 그래서 각종 기록물과 문서 그리고 그 사용됐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이 유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나 혹은 기념비 뭐 이런 것들 뭐 하다못해 비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옛 지도 그리고 사진들 하다못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그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까지도 당대의 시대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역사적 사료에 혹은 자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료는 사건 당시의 기록,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그 기록된 것들, 그런 것들 1차 사료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남긴 기록들, 뭐 예를 들어서 1차 사료에는 당연히 난중일기, 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리고 유성룡의 진기록, 이런 것들은 1차 사료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2차 사료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사건에서 전해 듣거나 1차 기록을 참고해서 정리한 건데,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조 때 이 충무공 전설하고 또 발간이 됩니다. 이 충무공 전설.
임진왜란과 정조 그 시기하고는 약 200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을 놓고 봤을 때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기록된 거니까 1차 사료. 이충무공전서는 정조 때 발행된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거니까 발행된 거니까 요거는 2차 사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기록이 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사료의 그 어떤 그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기록이 믿을만한가 등을 따져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때로는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해서 정리하면 역사는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 힘듭니다. 외울 것도 많고 도대체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런데 역사학습의 목적,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현재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 중에 뭐 옛날 선수가 됐죠? 정대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제1교포입니다. 그리고 본 적은 또 참 재밌는 게 대한민국 경상남도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스토리가 복잡한 사람이죠. 우선 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축구로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북한 국적을 택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한동안 그 제1교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제1교포들에 대해서 뭐 학교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대세가 북한 국적을 택한 것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대세는 과거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뛰었던 그런 경력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제1교포의 본적은 우리였고 우리나라 경상남도고 국적은 북한. 자, 이 사람의 스토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정대세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그 이야기가 그 삶에 녹아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대세는 그런 대답합니다. 1919년에 만약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정대세의 어머니는 또 특이한 게, 나는 남북 분단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국적자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인터뷰에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두뇌 개발에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고 이를 분석하면서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간의 기록들을 대조해 보면서 실제 그 사실에 가까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한 이정표, 그러니까 역사 기록,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태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가 친일 역적들에 대해서 그 처단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나라가 또다시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런 친일 역적들이 다시 나라를 혼란케 한다면 아무래도 그 나라를 다시 그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와 나라를 배신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반드시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후손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그리고 하다못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이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 옛 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여수, 뭐 광양, 순천, 뭐 김해까지 해서 이 지역이 옛 가야의 그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땅이 비옥해서 농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모두 잘 되니까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근데 그 가야 지역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 자, 보시면 농사도 잘 되고 해산물도 풍부하고 무역도 잘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도저히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지역인데, 정말 축복받은 땅인 게 뭐냐면은, 여기는 철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광양제철소라고 해가지고 철강 산업이 또 발달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옛 가야 지역에 그 철갑옷이 또 출토되는 것을 봤을 때 철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난할래야 도저히 가난할 수가 없는 지역이 옛 가야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출신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부유하게, 거의 2000년 동안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굉장히 인물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성장을 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런 그 정보와 배경들을 이해하면은 이 좁게는 지역, 하다못해 한 개인, 그리고 넓게는 다른 문화와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